자, 안녕하세요. 자, 요 강의는 이제 재생을 위해서 다시는 이제 세법 개론이라고 해서 일단 강의 대상을 세법 개론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수강하신 분을 강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사나 이제 세무사 수험생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강의가 좀 진행이 될 거고 어디까지나 이제 수험 목적하에 이제 세법을 배우고 계신 거기 때문에 강의 자체는 이제 철저하게 좀 시험에 맞춰가지고 좀 강의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된다. 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들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다 듣고 나면 또 휘발성이 워낙 강해서 세법계로 뭐 한 번 정도 과거에 이제 수강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머릿속에 남는 거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게 될 거예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한 20% 남을 수도 있고 한 3, 40% 남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빠르게 강의 이제 1회 독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 저희 이제 강의 횟수는 뭐 진도표상으로는 이제 27번을 좀 잡았어요. 네, 보통 이제 기본 강의가 보험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44에서 45회 정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27번 정도로 회차를 좀 잡았다고 보시면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 뭐 이제 27번 강의 중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두 번 정도 보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25번 정도에 끝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2회 정도 좀 빨리 끝나거나 좀 보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 강의 이제 횟수의 한 60% 정도를 강의 횟수로 좀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내용은 한 90%를 다 배우시게 될 거야. 기본 강의 때 배우셨던 내용의 90%는 배우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좀 생략을 하고 실제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좀 위주로 해서 강의가 조금 빠르게 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좀 수업 목적화에 맞춰서 강의가 좀 진행이 될 거고 교재는 이제 주교재는 워크북이에요. 워크북 1권하고 2권. 그리고 주교재로 삼으실 거고 부교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세법개론 1권하고 2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제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연습 문제 통해 가지고 기출 문제를 좀 몇 가지 풀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세법개론 이제 1권하고 2권도 부교재로 삼을 건데 어차피 이제 수업 나갈 때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 수업을 좀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워크북은 이제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여기 이제 주 교재고 특히 올해 2025년도 개정판으로 이제 강의가 나갈 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세법은 매년 개정이 되기 때문에 교재는 되도록이면 2025년 교재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해요. 그래서 25년 교재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세법 개론책은 작년판을 갖고 계시면 그냥 작년판으로 공부를 하셔도 돼요. 그냥 어차피 화면 띄워놓고 할 거기 때문에 굳이 꼭 세법 개론책을 다시 사실 필요는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 세법 개론책이 없으셔도 돼요. 그냥 화면 띄워놓고 예제를 풀 거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같이 풀어보시고 갖고 계신 뭐 객관식 세법책이 있다면 그냥 객관식 세법책을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나가셔도 돼요. 복습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워크북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세법 개론책은 이제 있으면 좋고요. 뭐 없으면 그냥 화면 보시면서 같이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된다. 자, 강의 진행은 이제 부가가치세법을 좀 먼저 나갈 거야. 이 부가세법을 좀 더 이해하시냐 법인세 때 이해하는 게 좀 편하기 때문에 부가세법을 좀 먼저 나갈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법인세. 법인세 끝나면 이제 소득세. 뭐 법인세 아셔야지만 이제 소득세를 이해하실 수 있는 파트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강의 순서는 부가세법, 그다음 법인세, 소득세 이런 순서로 나가게 될 것이고 저희가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세 가지 세목만 다룰 거야. 부가세법, 법인세, 소득세. 그다음 이제 공개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세기본법하고 상징세가 필요할 거고 또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은 이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조법, 조세원 처벌법이 필요한데 이거는 공개특강으로 강의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나중에 올해 안으로만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 또 소득세 강의 나갈 때 특수주제에 해당하는 이제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도 요 과정에선 강의를 하지 않아요. 공개특강으로 강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또 법인세 이제 특수주제 합병 분할 비영리법인 뭐 연결 납세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공개특강으로 강의가 좀 올라가 있어서 그 공개특강 강의를 들으시면 된다. 공개특강 강의는 이제 정우수 세무사하고 저하고 일정 부분 좀 나눴어요. 반반씩 나눠가지고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원래 이제 첫 시간이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자, 장수생이 있고 사실 학원가에 단수생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 하다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고 1, 2년 만에 이제 빠르게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장생들의 특징, 좀 공부를 한참 오래 하다가 합격하신 분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목표 점수가 높아요. 100점을 목표로 주로 공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수생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점수가 한 60점 정도를
목표 점수를 본다고 보십니다. 세법이라 하는 과목 자체, 회계학도 좀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 고득점을 꼭 받으셔야 되는 그런 과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세법은 6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오히려 70점, 80점까지도 받을 수 있지만 이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게 된다면 사실 과락을 피하기도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제를 다 보고 들어가실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 목표 점수가 다르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공부 방법에서 좀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야. 이 장생들은 100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논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도 계속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스킵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건너뛰지 못하게 되는데 60점을 목표로 하게 된다면 어차피 이제 다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건너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저 1회독, 2회독 할 때까지도 비슷한데 2회독 할 때까지도 사실 듣는다고 해서 다 정리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회독수가 올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또 생기게 되기 때문에 스킵을 이제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냐,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장생대의 특징이 이제 공부를 이제 이해 위주로 해요. 물론 이해 위주로 하는 게 맞긴 한데 처음에는 이제 이해 위주가 물론 돼야 되겠고요. 이해를 해야지만 상대적으로 암기를 할 수 있다. 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암기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지만 암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학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업 목적하에 세법을 배우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적지는 뭐가 되셔야 되냐면 암기가 돼야 되는 거야. 암기가 돼야지만 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반복 습득을 통해서 암기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를 못했다고 할지라도 암기가 된다면 시험은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는 어디까지나 암기예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를 못하면 암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해 위주로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반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암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생대의 특징이 이제 처음부터 1회독 할 때도 2회독 할 때도 3회독 할 때도 정독 중심으로 논제들을 이제 정리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워크북만 해도 사실 제가 정독하는데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려요. 세법 계론책 같은 경우에는 한 정독만 해도 한두 달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만 읽어보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독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일단 정독을 하셔야 돼요. 물론 처음 읽을 땐 정독을 하셔야 되겠지만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다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재에서 어떤 부분은 밑줄이 쳐지고 어떤 부분은 밑줄이 안 쳐지면서 나중에 이제 밑줄 친 부분만 좀 빠르게 본다든가 또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을 미리 체크를 해가지고 어디가 출제가 되는지를 정리를 해놔가지고 빠르게 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만 반복이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회독수가 올라가면서 암기가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다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냐, 그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과정에서는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워크북을 통해 가지고 단권화 작업을 좀 할 거예요. 같이 수업 시간에. 그래서 밑줄을 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을 나중에 빠르게 좀 보시면서 다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 자, 저희가 이제 부가세부터 좀 나갈 건데 워크북으로 좀 교재를 일단 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 1절에 이제 부가세 총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수업할 때 색깔을 좀 세 가지를 쓸 거예요. 꼭 저하고 똑같이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이제 빨간 색깔로 좀 밑줄을 칠 거고,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좀 낮은 거, 그러니까 거의 출제가 잘 안 되거나 또 나온 적이 없는 거, 그거는 그러나 볼 필요가 있다면 연두 색깔을 좀 칠할 거고요. 출제 빈도가 이제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출이 된 적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노란 색깔로 좀 체크를 할 거예요. 근데 저하고 색깔을 똑같이 쓰실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색깔을 칠하게 된다면 빨간 색깔을 체크하는 부분은 별표시 2개를 한다든가, 또 노란 색깔은 별표시 하나를 한다든가, 또 그냥 연두 색깔을 칠하는 부분은 밑줄만 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좀 구분을 해보시면 될 거야.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출제 빈도가 높은 것도 있고 거의 희박한 논제들도 있기 때문에 강약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봐야 되는 게 있고 막판에만 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논제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강약 조절을 좀 해 나가시면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수업은 횟수가 좀 짧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수업 목적하에 좀 정리를 할 것이고 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좀 생략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필기를 일일이 다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필기 노트를 좀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필기 노트가 있을 텐데 그 필기 노트 보시면서 따로 필기하지 마시고 내용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일단 부가가치 이제 총설 기본 개념부터 좀 보시면,
자, 이런 개념이요. 갑이라는 자가 이제 존재하더라. 갑이라는 자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자, 얘가 이제 사업자였다. 자, 그런데 보니까, 자, A라는 재화를 어떻게 했냐면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매입할 때 가액이 받던 이제 1,000원이더라. 자, 그런데, 자, 갑이 A라는 재화를 어떻게 했냐면 팔았다는 얘기야. 자, 팔았는데 그 매출액을 보니까 그 매출액은 얼마였냐면 1,500원이었다.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라는 게 뭐냐? 자, 갑이 부가가치가 뭐냐면, 자, 더해진 가치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부가가치라고 부르게 돼요. 갑이 더한 가치.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1,000원짜리 재화를 사갖고 왔는데 그걸 얼마에 팔았냐면 1,500원에 팔았기 때문에, 자, 갑이 이제 더한 가치라고 하는 거. 자,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냐면, 자, 이 금액은 그냥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주시면 되는 거야. 자, 더한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니까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게 된다면 그게 뭐가 되냐면 갑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되는 것이다. 자, 따라서 이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자, 이렇게. 자, A란 재화의 매출액이 얼마였냐면 1,500원이었죠. 그 1,500원에서 자, 매입액을 빼주면 되는 거야. 자, A란 재화를 사갖고 올 때, 자, 보니까 매입액이 얼마였냐면, 자, 1,000원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의 단계에서 창출한, 자,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냐면, 자, 이렇게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주면 갑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되는 거야. 따라서 부가가치 금액은 500원이 되는데, 이 500이란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세모, 그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부가가치세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더해진 가치를 부가가치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냐면 공제법을 취하고 있어요. 이 공제법이 뭐냐면 차감을 한다는 얘기야.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계산하게 돼 있는데, 이걸로 공제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자, 그건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이 더해진 가치니까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이 그게 부가가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뭘 곱해주면 되냐면 세율을 곱하면 그게 부가가치세로 바뀌게 된다. 근데 우리나라 세율은 몇 프로냐면 10%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곱해서 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라고 불러요.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 거래공제법에 부르고 있는 이유는 매입액을 차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자, 보시면 이제 이 얘기죠. 자, 갑이라는 아이가 보니까, 자, 을이라는 아이로부터 어떻게 했냐면 A라는 재화를 매입하게 되었다. 근데 그 매입액이 얼마였냐면 1,000원이죠. 1,000원이었을 때 이 매입액을 차감해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갑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 단계 거래가 되는 거야. 매입한 금액이. 갑의 입장에서는 전 단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전 단계 거래액을 차감한다. 차감한다고 해서 이 방법을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가로를 풀어도 돼요. 가로를 풀어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를 풀게 된다면 매출액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되고, 다시 이제 매입액에다가 세율을 곱한 금액을 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매출액에다가 세율을 곱한 금액, 자, 요 금액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매출세액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매출세액이라고 부르고, 매입액에다가 세율을 곱한 금액, 자, 그 금액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매입세액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럼 얘는 이제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얘는 보시면은, 자, 매입세액을 빼게 돼 있죠. 매입한 세액을 차감한다고 해서 세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 단계 세액을 뺀다고 해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방법은 뭘 취하고 있냐면 이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우리나라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다.